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11시간의 눈길을 뚫고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까지 장내에 남아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발표를 대중서인 AI 윤리에 관한 모든 것에 나오는 마크 코겔버그가 한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특정 사례에서 나타난 차별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희 인공지능 윤리 포럼 여러 해를 거쳐오면서 이 정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요. 저희는 오늘 특히 더 개발자 또는 실무자의 역할에 조금 중심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유도성이라는 어포던스라는 이러한 개념은 그 인지심리학자인 그 제임스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래한 개념인데요. 이 환경이 행위자에게 제공한 어떤 행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이제 평평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밀고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문고리가 있는 이러한 문은 보통 당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열고 들어가실 겁니다. 이러한 그런 행동 그 유도성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런 거를 상호작용 디자인과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이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I 윤리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인공지능 생명 주기에 따른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자를 위한 AI 윤리 교육 콘텐츠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짝 그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관심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유수 대학에서도 하버드에서도 이 임베디드 에틱스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윤리를 모든 그 과목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 과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 테크 기업에서도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IBM 등등에서도 이 인공지능 실무자 그 내부 그 실무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 과정 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개발자 또는 실무자 대상의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활용을 위한 윤리 교육 콘텐츠가 그간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근성이 좀 편리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가 좀 모자랐는데요. 저희 그래도 이번 AI 안전연구소 소장이 되신 그 김영주 소장님께서 쓰신 저서의 별책 부록으로 인공지능 개발자와 공급자를 위한 윤리 지침을 잘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지침을 다 참고 삼아서 좀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 좀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의 올해 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신입 개발자, 즉 경력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개발자들 또는 산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간 이루어졌던 21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이고요. 최종 성과물로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웹 문서 형태의 그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키스디만의 노력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정말 훌륭하신 그 저자 선생님들, 저희 AI 윤리 콘텐츠 개발 연구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총 그 9명의 콘텐츠 개발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 키스디에서 기획과 이제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고려대학교 개발 리드 팀이 이제 그 김현철 교수님께서 총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실무에 계시는 현업 그 LG AI 연구원에 계시는 개발자분 한 분께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나가고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반과 그 개발 과정과 따로 저희가 별도로 이 AI 개발자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개발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뭔가 필요로 되는 어떤 그런 요구를 좀 수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현장을 좀 분석해 보고자 AI 윤리 교수자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또 저희가 작년에 했던 키스트에서 했던 연구에서 개발자 대상으로 40명의 개발자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인공지능 스킬 관련해서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분이 거의 한 30% 정도 되어서 뭐 좀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고 말하신 이 35%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다른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과목들에 비해서는 윤리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짜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계 개발자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는 총 30명의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총 25분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결과는 그 25분에 대해 그 응답을 해주신 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 25분 중에서 자기가 이제 개발자로 근무하기 이전이나 또는 근무하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한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22분 정도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포럼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몇 년째 하다 보면 저희 이 정책 결정자와 이 산하경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현업에 계시는 개발자분들께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OECD AI 권고안이나 뭐 인공지능 그 권리장전 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그 윤리 가이드라인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대답하신 응답 비율이 한 50% 이하로 나타났고요.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의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많은 좋은 지침들, 가이드라인, 윤리 원칙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현장에서의 윤리 확산이 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인공지능을 좀 윤리적으로 개발할 때 어떤 장점과 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발자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개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장점은 뭐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영향력이 향상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떤 저해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혁신의 속도가 저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자원이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는 이런 점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좀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그런 윤리적인 제품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 관리자나 기획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셨고요. 또 업무상 이제 윤리적 이슈가 그런 발생했을 때는 주로 누구랑 논의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관리자나 매니저 팀과 이야기를 하거나 동료분들 또는 팀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인공지능 개발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많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모델링과 같은 이런 모델링과 같은 단계에서는 약간 윤리 이슈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시스템을 적용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도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그 연구 그 개발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저희 그 메인 개발 리드이신 김현철 교수님께서도 좋은 통찰력을 주셨는데, 그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뭐 버그가 발생하면 그걸 수정한다든지 개발자 그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 왔음에 반면에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기계학습과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데이터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그 의도하지 않은 오류 및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큰 다른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윤리적이거나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좀 주안점으로 저희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현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적인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 정의, 구체화, 설정, 설계, 검토, 선택, 어떤 데이터를 빼고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 그런 모든 조정, 수정, 평가, 개선, 굉장히 많은 가치 판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2023년도 이제 연구진에 의하면 이제 개발자들 집단을 failed agency라고 이제 좀 가려진 숨겨진 기관, 하나의 기관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트롤리 딜레마이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딜레마가 과연 이런 트롤리 딜레마적인 상황인지, 자기가 어떤 레버를 당기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 죽거나 5명이 죽는 그런 위대한 그 굉장히 굉장히 위험 요소가 가득한 그런 딜레마에만 처하는지 저희가 그런 거를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제 기술적 딜레마인데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에서 오는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너무 많은 이 빅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고 커서 이 한 기업의 개발자나 또는 개발팀이 그것을 다 일일이 검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고 또 외부 오픈소스 데이터 사용해서 오는 딜레마,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박상필 원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픈 소스에서 갖고 오는 이런 데이터의 어떤 품질 문제, 편향 문제, 법적 윤리적 문제, 모델 의존성 및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딜레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발자의 외부 환경인데요. 특정 기능 외주화라고 하면 보통 이제 데이터 라벨링하는 작업을 다른 기업에 외주를 준다든지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기업에 외주를 주기도 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개념 조작하에서 생길 수 있는 편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주체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 그 지점에서 운영 주체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그런 대응에 대한 어떤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인간 작업자가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경우에 이제 100%의 정확도가 없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1%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를 한 기업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현실과 타협해야 된다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 문화에서 기인하는 딜레마인데요. 이게 빠른 개발 속도, first mover advantage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데이터의 편향성이 뒤늦게 발견됐을 경우에 여태까지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를 다 중단하고 큰 리소스를 다시 들여서 재구축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별도의 추가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튜닝을 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치관에 있는 트레이드 오프 문제로 나타나는 윤리적 이런 고려 문제가 좀 희생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딜레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에서 오는 딜레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업계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여기 전문가 조사의 내용에 나왔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경쟁사에서 이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기업도 그걸 빨리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압박을 이제 경영진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는 이런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의도를 하지 않은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악의적인 어떤 사용에서 오는 딜레마인데요. 저희 여태까지 그 생성형 AI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너무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보편 윤리를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 그 하나의 제품 서비스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인터뷰 나누었던 한 개발자분께서 이런 예시를 주셨습니다. 그 LLM의 경우 이제 언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언어를 표현을 하는데 질문이 너 다문화지?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하나 자체가 이 질문이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군가가 다문화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 현업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윤리교육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가, 저희 인공지능 그 국가 윤리 기준도 있고 하지만 개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생애 주기에 맞춰서 계획 및 설계 단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고 개발 단계, 이후의 배포 및 모니터링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이 각 단계에서 그 개발자들 또는 실무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 관련돼서 이걸 잘못했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었는지 뭐 사례들을 좀 탐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개발 단계에서 그러면 개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내용과 툴을 좀 제공해 주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굉장히 좋은 윤리 교육 레포트와 윤리 교육 교재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서 이 많은 자료들을 개발자들에게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풍부한 자료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먼저 계획 및 설계 단계를 좀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핵심 개념, 공유 언어의 좀 정립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이나 실무자들 간의 상이한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윤리적 시나리오의 검토인데 그 AI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서 단계별로 윤리적인 가치와 책임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을 좀 담아봤고요. 이 윤리적 딜레마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숨을 돌려가면서 이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단어 공부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데이터 캐스케이드라는 건데요. 이 캐스케이드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이제 작은 폭포라는 의미이고, 좀 이 사용되는 맥락을 따라서 보시면 하나의 그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제 병렬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이제 그 캐스케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캐스케이드로 정의로 쓰신 연구진 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그 데이터 이슈에서로부터 발생한 그 다운스트림 이펙트인데요. 하위로 갈수록 이제 발생하는 그 부정적인 이벤트,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건데, 마치 저의 어저께 밤에 제가 그 지도 맵을 모든 그 GPS가 알려주는 길은 좋은 길이다라고 개념을 조작화를 잘못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왔던, 그것이 컴파운딩 임팩트가 되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더욱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구반에서 저희가 데이터 오류 누적 문제로 일단 번역은 하였습니다. 아마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주셔도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게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 논문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거기 보시면 Everyone wants to do the model work, not the data work라는 논문인데, 이게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으로 거기서 개발자가 한 말을 논문 제목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 스테이크 AI라는 거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오류 누적 문제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번역이
그 하이 리스크도 아니고 하이 뭐 임팩트도 아니고 고 위험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고 영향 AI라고도 번역하기 좀 그렇지만 하이 스테이크 AI는 그러니까 잃을 게 좀 많다, 잃을 게 많은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어떤 생과 사가 달리는, 이 논문에서는 주로 뭐 그 캔서 디텍션이라든지 암 진단하고 이런 의료 또는 그 산사태에 관련돼서 그런 이 예측하는 모델링이나 등등 이런 모델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개발자들 사이에서 사실 데이터 작업은 그렇게까지 막 선호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모두들 이제 모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모델과 관련해서 더 좋은 모델을 개발을 세상에 내놓아서 배포해서 그걸로 자기 어떤 회사나 또는 자기의 이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서 일어나는 일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러한 그 데이터에서 느끼는 데이터 오류가 이 하이스테이크 AI 분야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데이터 초반 단계부터 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챕터를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공정한 알고리즘 설계를 좀 학습하고 또 선정된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좀 확인하는 문제, 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과정에 있어서 이 통합할 때 이제 윤리성을 검토하는 문제,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미 있는 툴들은 좀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IBM의 AI Fairness 360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좀 새로운 개념이 AI 샌드배깅이라는 개념입니다. 의도적 성능 저하라고 이번에도 번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번역이 이 AI 개발자 또는 시스템이 모델 성능 평가에서 일부러 AI의 성과를 낮게 보여줌으로써 규제를 좀 피하거나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샌드배깅이라는 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뭐 M&A 통해서 회사 M&A에서 맥락에서도 쓰이고 스포츠나 게임의 맥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내가 준비 그만큼 많이 안 했어요라고 이렇게 좀 다운플레이하면서 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실제보다 좀 낮게 보여줌으로써 이 유리한 위치를 선정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또 일부러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의 맥락, capability, 역량 평가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여기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샌드배깅이 개발자 발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AI 시스템 자체가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뭐 폭스바겐 자동차 환경 테스트 문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문화적이고 기술적으로 좀 예방하고 방지를 해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포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투명한 그 문서화의 중요성인데요. 뭐 모델 카드나 AI, ML 카드 또는 시스템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도 GPT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시스템 카드를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처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명된 문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회사나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딜레마적인 상황은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개발 문화가 가져가야 될 방향입니다라고 저희가 좀 같이 배워보고자 학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AI 시스템이 그 생성물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윤리적으로 정렬된 개발, 그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책은 그 IEEE에서도 공개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
필요한지 저희가 이 어떤 가치, 공공성이나 연대성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가치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사실 개발자분들께서 코딩으로 이 대화하고 코딩으로 언어와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저희가 그 개발자분들을 모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프랙티스를 해볼 수 있도록 그 워크북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이제 개발하는 중이라 뭐 이 그 코딩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중에 그 내년 2월 정도에 공개가 되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의 계획은요, 그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인터뷰 다닐 때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소송 사례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뭐 케이스가 있다는데 저희는 뭐 거기서 뭐가 문제고 어떤 게 좀 쟁점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법학 하시는 이제 교수님을 좀 초빙을 해서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채울 예정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이제 감수지인에 의해서 감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이제 깃북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는 아무래도 그 리빙 다큐먼트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개발되는 시간이 점점 그 빨라지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책을 한 권으로 뭐 편집하고 출판해 내기에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또는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도 보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드릴 수 있을지라는 그런 고민 사항이 있고 또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국제 규제 환경이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쉬운 형태로 유연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그 마크 코겔버그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편향이 있다는데 이제 동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치와 교육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데이터 세트가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해야 될까? 아니면 이상화된 데이터 세트를 구축을 해서 그러한 그 이상화된 그 긍정적인 차별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으로 알고리즘 그 작동이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라는 거를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